수도 있는데 열심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진이 다 날라가서 지금 다 옮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각하는 줄 알고 막 네네, 아니에요. 설레벌떡. 아, 그러셨어요? 예, 제가 다 했어요. 이제 이제 시작할 겁니다. 예. 예, 이제 어, 막 기가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이 책을 다 읽기가 힘들 텐데, 다 저 읽으셨어요? 다 아니요, 읽으셨어요? 읽다가 3권 직전에 못 1, 2권까지? 읽었습니다. 아, 그래도 많이 못 대단하세요. 읽었. 아니,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다 잊어먹었어. 아, 오래전에, 그렇죠? 예. 근데 3권은 결국 못 읽었어요. 아, 김혜옥 선생님,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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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이제 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예. 또 비디오 키시고 또 대화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박근호 목사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거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몇 월 며칠이죠? 다음에는 우리 저 루신의 아큐 정전 하잖아요. 이렇게 루신의 아큐 정전하고 그다음에 어, 한강을 하려고 해요. 한강을 잠깐만요. 선생님 계속 찾느라고. 네. 다음 12월 16일입니다. 다음 12월 16일이구나. 네. 그래서 1월 달에 집중해서 한강의 채식주의자하고 다음 시즌에 내년 1월 달에는 채식주의자하고 그리고 소년이 온다. 이렇게 하고 겁니다. 그 한강이 된다면 굉장히 강연 요청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두 번을 한강을 강연을 했는데 아주 의외의 곳에서 하더라고요. 그 아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강연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벨문학상이 끼치는 문화 콘텐츠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팬클럽에서 예전에 했던 강연을 좀 살을 붙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사하고 우리나라에 주재해 있는 대사들, 외국인 대사들, 공사들, 영사들 모임이 70명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걸 26일 날 화요일 날 거기서 윤동주와 한강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로서 어떤 중요한 영향을 했는지 강연을 해달래요. 근데 뭐 열흘 전에 원고를 보내주면 그게 각국 대사관에서 다 그 번역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 자국말로. 그리고 동시통역을 뭐 자기네 나라 말로 따로따로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 터졌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팬클럽에서 강연했던 영상을 올려놓았으니까 좀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1Q84를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1Q84를 여러분들 강의로 보내드렸는데 그 보시기 전에 그 오음진리교 사건을 아셔야 되거든요. 1995년 3월 25일에 난 건데 제가 96년 2월 14일 날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직 그때 일으켰던 수배자들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리 곳곳에 기관총을 든 그 군인들, 자위대, 경찰들이 쭉 깔려 있는 그런 도쿄 시내를 공항에서부터 들어갔죠. 지금 뭐 일본에서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영상을 한번 좀 보시고 옴질리교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하철 테러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옴질리교에 대해서 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재해잖아요.
재해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월호 이사로 있어요. 세월호 이사로 있는데 지난주에 재해 연대 공동체를 9개 재해 연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대구 지하철 사건하고 또 5월 17일인가요? 그 오송 지하차도 사건, 그다음에 이태원 사건, 어, 그다음에 그 세월호 사건, 그다음에 광주 유족회. 그래서 9개 단체인데 왜 그렇게 재해가 많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많아가지고 김구 그 기념관에서 어, 그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근데 슬픈데 힘이 나니까 서로 만나서 기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효창공원 옆에 그 김구 기념관에서 9개의 단체가 만나가지고 이 인간에게 갑자기 닥치는 재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제 같이 연대를 구상하고 그랬습니다. 뭐 서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는 그 국제 재해 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선 리버풀 1994년인가 98, 100 몇 명이 죽었어요. 운동장에서 밟혀가지고. 그래서 리버풀 참사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가 또 한국에 오고 또 일본에서도 또 그런 이 오음진리교 외에도 참사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재해를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근데 이렇게 서로 만나기만 해도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웃기는 게 아니라 슬픈 것은 그 가족들이 재해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재해, 인재라는 말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이태원 참사 났을 때 그때도 우리 같이 도와주려고 가서 지금 가족이 이거는 참사이고 인재입니다. 그 말을 못하고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놀러 갔다가 내 아들이 놀러 갔다가 죽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그런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그걸 깨달으시고 어, 그 어, 피해자 입장에서 애도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주체자로 바뀌는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그 상처 입은 자들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스님도 있고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고 또 어제도 만났지만 변호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작가들도 많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토로한다는 것이 책으로 써주면서 도와주면서 자기의 내면에 있는 것을 쓰면서 피해자가 뭘로 바뀌냐면 주체자로 바뀌어 버려요. 피해자였던 사람이 주체로 나눠서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해를 막으려고 나서는 식으로 변화가 돼요. 그 3단계 변화를 저는 보는 거예요. 맨 처음엔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재해자가 아니다. 그냥 모든 걸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죄의식이 있는 사람이 사회를 저기서 이번 올해 초에 영국에서 온 리버풀 제 가족들이 왔는데 그 막 축구 경기하고 막 지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그 통로로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거기서 100 몇 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리버풀 사건이. 축구샵 끝나자마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축구샵 보러 놀러 갔다고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 끊임없이 변호사들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몇 년 전에 그 뭐 5년이면 5년 이런 죄에 대해서 법정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무한대로 이렇게 바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재해가 원인을 모르잖아요. 계속 어 자살들 계속 하시고 그 조직도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는 아주 얼마나 힘든지 그런 상황들. 너무 인상 깊었던 것은 성북구 여기
서울시에 있는 성북구에서 성북 청년회라는 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이 왔는데 그 마이크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데 자기들은 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세월호를 당하고 대학교 들어와서 오송과 이태원을 당했다는 거예요. 재해라는 것이 다른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란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해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사진을 누가 보내준 게 있어가지고 이건 그냥 단체 사진인데 여기 이제 이게 레군이라고 지금 한겨레 신문에 연재하고 있죠. 이거 뭐지? 예, 지금 한겨레 신문에 제 친구인데요. 이제 운영위원장이고 이제 그 재난 너머의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그러면서 그이 같이 이건 이제 제가 이제 4.16 재단 여기는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이죠. 이렇게 테이블 하나씩이 이제 피해 가족들이 앉았어요. 뭐 지하철 피해, 뭐 오송 지하 참사 뭐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이사 자리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모두들 수고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동네 노원구 분들인데 협조단체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우리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해 문제를 남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우리도 우리도 언제나 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그 성북 청년회에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그 여러분들 잠깐 지하철 살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여러분들 같이 영상으로 3분짜리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유. 네. 법무성은 살인 테러를 일으켰던 오음진리교회 교주 마츠모토 지지오와 간부 6명 등 모두 7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하루키 언더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언더그라운드라는 책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더그라운드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이 두 권을 썼는데요. 어, 연습을 해요. 뾰족하게 갈아둔 우산 꼬챙이로 이렇게 봉투에 구멍을 딱 뚫으면 그 연기만 맞기만 해도 다 죽는 거죠. 사람들이 맞기만 잠깐 노출돼도 지하철 살인 사건이. 네. 가족들이 고용한 사카모토 변호사 일가족이 의문의 실종을 당한 지난 89년부터입니다. 私たちが例えばね、自分たちの権力を示すためにバッジを落として、犯行声明的なね意味合いがあるのか別ですけども、こうやって一生懸命私自ら示すために。
1990년부터 오음진리교가 정치적인 세력을 펼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하죠? 그 누구죠? 이상한 신천지 그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운동회를 하고 신천지가 비슷해요, 이거랑. 그래서 아주 위험하죠, 신천지가. 어, 그 국민의힘 새누리당하고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정치랑 이런 이단들이 같이 힘을 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일본 정복을 꿈꾸죠. 그 극단적인 일파가 오음진리교 사건을 살인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화생방 전투할 때 뿌렸던 그 어, 독가스를 뿌린 겁니다. 지하철에다가. 일본 사회의 관심의 표식을 들기 시작한 것은 피해를 입은 일본의 마스모토 시에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가스는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 개발돼 개인 학살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6월에는 오음진리교 신자를 여동생으로 둔 공중사무소 사무장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신천지나 이런 데 탈출하면 온 가족들 막 몽둥이로 패고 그러잖아요. 그 옴진리교 가족도 많이 죽었어요. 그 옴진리교에서 그 딸, 자식들 탈출시키려고 그러면 가서 몽둥이로 패는 거예요, 가족들. 그래서 변호사 가족들이 일가족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이 일가족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 일가족들이, 애기까지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돕던 그 사람들 다 일가족이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요.サリン事件などで死刑が確定していたオウム真理教の教祖麻原彰晃こと松本智三死刑囚ら7人の死刑が今日執行されました。鍼灸師として熊本市内で勤めた後上京。それから2年84年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지금 오음진리교가 없어졌냐?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른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직 있어요. 오음진리교 여러 가지 이름을 또 바꾸고 해서 분파가 지금 2개,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오음진리교 참여했던 애들 머리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다 그 일본의 인류대학교, 도쿄대, 와세다, 교토대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관념에 살이 잡혀서 일본이란 나라 3개를 구원하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문제를 좀 얇아요. 얇은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하 조직이 있다고 봐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에 이게 늘 나타나요. 유령 같은 조직들 또는 하여튼 뭐그 국제 성 조직들, 뭐 아이들 밀매하는 조직들 이게 다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거잖아요. 사이비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언더그라운드죠.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그러니까 그 땅 아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오음진리교의
그 희생자들을 요 책은 이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예, 요 책은 희생자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죽은 사람 660명들이 뭐 기억 상실, 뭐 음식의 맛을 모른다든지 그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근데 진짜 주목해야 될 책은 이 책이에요. 약속된 장소에서. 얇은 책인데, 저는 이거를 무슨 신학과나 이런 데도 꼭 읽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은 진짜. 이건 뭐냐면 가해자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요 책은 피해자, 언더그라운드는 피해자들 인터뷰한다고 그거 약속된 장소에서는 오음진리교 신자들이 인터뷰한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해서 오음진리교 신자가 되었는지 어 8명을 인터뷰했습니다. 8명을. 아직 공통점이 나와요. 그 얘기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 언더그라운드하고 약속된 장소 이게 1, 2번인데 이거를 너무너무 성실하게 했어요. 하루키가. 그 문제를 주고 가서 이분들 얘기를 간략하게 쓰고 그냥 그 얘기들을 그대로 받아서 쓴 거예요. 하나하나를 이 책이 뭐 문학적인 뭐 이렇게 편집 없이 그대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요건 피해자, 요건 가해자들 쓴 건데 이런 작업 여러분 해보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우리 세월호 재단에서 다시 봄이 올 거야. 이 창비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이 책도 냈고 그다음에 그 20대 후반이 된 그 세월호 친구들 이제 20대 후반이 됐죠. 그 친구들 사망한 친구들 사망한 아이들의 그 친구들 시민 이야기를 또 책을 냈어요. 이게 작가들이 다 인터뷰해가지고 받아 적은 거거든요. 인터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설득해서 그분들 말하게 하고 근데 그 막 울고 또 인터뷰하면 그게 치료 과정이 돼요. 치료 과정이 되고 반드시 주체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서벌턴 캔나 스피크 스피박이 얘기하잖아요. 서벌턴 피해자들은 얘기를 못 한다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근데 그 입을 벌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 고통을 얘기하고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바뀌죠. 이게 이제 1995년 3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95년인데 2월 16일 날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이런 게 도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기관총 들고. 이거는 아직 못 체포한 그 오음절기 수배범들이에요. 이게 여기 있잖아요. 96년 5월 23일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 제가 2월 16일 날 유학 갔거든요, 일본에. 그러니까 뭐 그때도 그리고 거리에 사람들이 지하철을 안 타요. 겁나가지고. 썰렁하고 제가 일본에 갔던 첫 해는 정말 무슨 유령들의 도시 같았어요. 군인들만 기관총 든 군인들만 다니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저도 지하철을 못 타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누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현판을 세워놨어요. 우리 이렇게 옴 특별 수배 범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미카케 따라 보면은 있지 제로방 11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청이 있는데 몸크기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무슨 밤에 보면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더그라운드 책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언더그라운드가 뭐냐면 이거를 해가지고 쓴 게 일큐파사예요. 이 언더그라운드 조사를 해서 언더그라운드가 아니라 이제 언더그라운드는 빼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우리 신천지랑 비슷하죠. 다 이만희처럼 이것들 다 쓰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사라 쇼커가 되자 해가지고 길에서 뭐 의료개혁 하면서 이렇게 정치운동을 했었어요. 이게 89년, 90년 그다음에 선거에 막 총선거에 나오거든요. 지자체에 나오고 그러더니 마침내 5년 후에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죠. 근데 요 책인데
약속된 장소에서 어, 이 언더그라운드 2년 뒤에 1999년에 나오는데 요 책이 일큐파스의 배경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런 그 8명을 오음진리교 신자 8명을 인터뷰한 것인데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에 들어가면 가정이 파괴되고요. 여자들이 특히 젊은 애들이 성폭력을 굉장히 당해요. 그 집단에서 공동체에서. 임신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고아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성병 많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외부로 그 자립심을 잃고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고 이걸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무라카미 하루키는 뭐 야한 소설만 쓴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업적이에요. 이런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 기록했다는 책은요. 이건 돈도 안 되거든요. 누가 사요, 이런 책을. 보지도 않고. 한국에서 이거 읽은 사람들이 거의 없죠. 안 팔리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루키가 한 거예요. 첫째, 오음질리교를 찾아 가는 신도들은 거의 대부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 제가 그 대학원 때 저한테 배우겠다고 이렇게 막 오던 그 20대 뭐 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 방에 찾아오고 연락하고 찾아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인천 친구인데 지금 50대 초반일 거예요. 어. 근데 제 방에서 이제 전태일 평전 이런 것도 빌려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더니 막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막 그러더니 없어졌어요. 어느 날 없어졌는데 그 부모님이 찾아온 그 종교에서 이제 나쁜 일파가 있겠죠. 우리 개신교 좀 이상한 그 것 거예요. 그 부모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이 거기로 보내지 않았냐고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친구가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인생이 그냥 끝나버린 거죠. 20대, 30대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제 앞에서 김밥집에서 라면 시켜 놓고 이제 둘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울지도 못하고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겨우 탈출을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무조건 집에 들어가라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부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근데 이패비도 오음질 이유가 고작 2, 3천엔 꼴마요. 입회하는데 2만 원, 3만 원이에요. 근데 밥 주죠. 재워줄 것 주죠. 그러니까 뭐 좋은 거죠. 운동기구 있고 뭐 들어가면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제 친구 중에서도 아주 그 중고등학교 어릴 때도 제대로 그 공부 안 하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만났더니 통일교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준다고. 방도 주고 뭐 그 당시에 비디오 있었는데 비디오도 주고 테레비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다 준다고. 통일교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온갖 것을 다 해줘요. 연회비가 10만 원 정도. 우리 한국 돈으로.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으면 조금씩 노동을 시켜요. 식사 준비나 토목 공사를 봉사라고 하고 참여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비 예배라고 해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점점 미혹에 빠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점점 그 단계가 지나면 점점
탄트라 바지라야나라고 하는 고행 훈련에 들어가요. 거꾸로 매달기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요. 그럼 막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다가 이런 얘기들 해 선배들이. 와, 너 정말 대단한 그 시련을 겪은 거야. 이제는 정말 대단한 정말 어? 신도가 될 거야 하면서 격려하면 이런 자긍심이 생긴대요. 아, 난 주어진 시련을 극복했구나. 구루여, 선생님이여, 감사합니다. 자기 채찍질한 사람들 감사하기 시작한대요. 이 8명이 다 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쉽게 들어가서 이렇게 뭐 토목공사하고 탈퇴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종교적인 부분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요게 이제 1Q84 소설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1Q84를 그러니까 이 하루키의 딜레마인데 하루키는요. 소설에 일본의 부끄러운 면이 안 나오는 소설이 없어요. 다 일본의 부끄러운 걸 지적하고 외롭게 투쟁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일본 사람한테 알리려면은 좀 판타지도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성적인 장면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읽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쇼크를 받죠. 읽고 나면 하루키 소설 읽고 나면 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쇼크를 받는데 그래서 극복하려는 의지는 안 생기고 읽고 나면 아, 소설이 재미있구나. 아, 굉장히 잘 쓰는구나. 이렇게 나와버려요. 근데 이제 한강은 안 그런 거예요. 한강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지극한 사랑이 느껴지죠. 어쩌면 이렇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이런 게 이제 느껴지고 어제도 제가 어제 광교 산울교회라는 데 가서 강연을 했어요. 이문식 목사님이 있는데 야, 그 교회 좋더라고요. 아주 어, 거기가 수원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그 한강을 강연을 했어요. 근데 한강이라는 사람이 그 고통을 완전히 자기 몸으로 피지컬 라이팅을 하죠. 신체적 글쓰기를. 그래서 소년이 온다를 쓰고 나서 탈진될 정도로 막 밥도 못 먹고 자기도 괴로워하고 저도 막 글 쓰다 보면 주인공이 아프면 저도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유서를 자꾸 쓰게 되죠. 실제 이야기예요, 한강이. 그게 이제 그 작별은 없다. 거기 보면 2장에 나오죠. 유서를 계속 써요, 주인공이. 정말 견디지 못해서 내가 그 남쪽의 한 도시의 이야기를 쓰고 밥도 못 먹고 위장이 쓰리고 그리고 내가 이 글 쓰는 것이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서 유서를 쓴다고 자꾸 죽으려고. 실제로 한강이 그런 괴로움을 겪었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해자 가해자라는 이양 대립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오음진리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피해자. 어린애들은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어릴 때부터 제물로 바쳐져 가지고 남자의 성도구가 돼요. 애들이 중학교 때 뭐 신이다 해가지고 막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1Q84에 나오는 거예요. 소설에. 그 여러분들 이런 배경을 알고 1Q84를 읽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고 1Q84를 모르면 이거 왜 미친놈의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있는 얘기예요. 현실이에요.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말이죠. 어. 그래서 이제 1Q84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네, 1Q84 얘기합니다. 하루키 시뮬라크라 사이비 종교와의 투쟁. 요게 이제 주제인데요. 이게 나이 60대 61세에 쓴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저보다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이 여러 분 계세요. 여러 분 계신데 어, 하루키는 대단하죠. 60세, 61세요. 저는 이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 경제상, 뭐 과학상처럼 문학상도 여러 명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그 김석범 선생님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어, 좀 황석영 선생님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두세 명 줬으면 좋겠어요. 왜
돈이 없나 거기? 왜 경제상 이런 건 막 세 명, 네 명 주면서 문학상은 한 명밖에 안 줘요. 좀 여러 명 주지. 그래서 하루키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자, 이 1984인데 요 제목부터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요게 1984 소설 제목 1984에서 만든 거죠. 이 1984를 제가 강연한 영상이 있습니다. 1984 영상을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있어요. 근데 이제 조지 오웰이 이게 여러분 스페인 내전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스페인 내전이 1932년부터 36년 뭐 스페인 내전. 우리나라가 지금 스페인 내전하고 너무 비슷해요, 상황이. 저는 아주 스페인 내전 공부하면은 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하다. 스페인 내전은요, 바르셀로나 이쪽에 우리의 그 이재명 같은 사람이 선거로 해가지고 민주주의 선거로 인해서 이제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 못하는 애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 그게 프랑코예요, 독재자. 거의 평생을 독재를 하죠. 프랑코에. 그 프랑코에 달라붙은 게 종교예요, 카톨릭. 그 다음에 재벌들, 재벌이 아니죠, 이제 부자들, 귀족들, 지주들, 그 다음에 군부.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비슷하잖아요. 너무. 검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런 교인들이 있나요? 그 거리로 나가서 며칠 전에 거리로 나가서 막 했는데 그 거리로 나간 그 목사들 중에 이상한 놈들 많아요. 공공 도로 밑에다 예배당 짓질 않나? 뭐 논문을 표절하지 않나? 그래? 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들이 반성을 해야지 거리로 나갈 게 아니라 지들이 반성을 해야지. 여기 이제 목사님들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가서 거리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아프죠. 이분이 이 조지 오웰이 스페인 내전을 이런 그 국제 연대라고 하거든요. 거기 여러 명이 가잖아요. 해밍웨이도 가고 그죠? 그다음에 로버트 파카라고 저 사진 기자도 가고 그다음에 조지 오웰도 가고 어 뭐 나중에 막 여러 나라 총리들 되는 사람들도 막 간다고요. 거기 가서 막 엄청나게 고생들 하고 패배하잖아요. 다 잡혀가고 그때 이 사람이 겪은 거예요. 그 파시즘도 안 되지만 소련의 공산주의도 안 되고 그다음에 부르주아지들의 그런 폭력도 안 된다. 그걸 다 모아서 1984와 동물농장을 썼어요. 이게 출판될 때 해가 1948년이에요. 이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48년을 반대로 거꾸로 해가지고 84라고 해서 책을 냈어요. 근데 너무 예언처럼 1984년부터 뭐가 나오냐면 CCTV가 나온 거예요. 전 세계에. CCTV가. 그래서 전 세계를 관리하는 여기 보면 빅브라더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 제목에서 패러디한 거죠. 1984에서 1Q. Q 발음이 있지, Q 발음이 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1984라고 했는데 Q 발음이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퀘스천이란 뜻도 있고 해서 1984라고 했는데 요거랑 이제 비교하면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1984에선 빅브라더가 이제 늘 감시를 하죠. 근데 1984에서는 빅브라더가 감시하는데 1984에서는 리틀 피플들이 보이지 않게끔 다 스며 있어요. 우리 삶에. 옛날 이렇게 큰 거인들이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리틀 피플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조종한다고요. 다. 그걸 리틀 피플이라고 하루키는 명명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오음진리교에서 아사라 쇼코의 그 오음진리교를 이제 패러디했던 거죠. 근데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1984가 어떤 년이냐면요. 1984년에 일본의 아사라 쇼코의 오음진리교가 종교가 창시된 해예요. 이 1984라는 해가. 그걸로 소설의 기점을 잡은 거예요. 1984.
오음진류가 만들어진 애가 조지 오웰의 1984고, 그리고 오음의 회, 이것이 이제 이름이 몇 번 바뀌면서 오음진류가 됩니다. 그래서 3월 20일 날 여러분들 문법 선생님 제가 드린 자료에 다 들어있죠, 이거요. 파일에, 그죠? 예, 다 들어있죠. 예, 보시고요. 그 자료를 어디에 올려놓지 마시고 어느 출판사에서 책으로 나올 원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외부로는 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기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인인가 살인카 6명이 롱군이 15 6명이 죽었다. 지하철에 맹독가스를 했다. 그래서 히비야 마르노 우찌센 16개 역에서 러시 시간에 그 아침 출근 시간에 살인이 뿌려진 거죠. 그래서 6명이 죽고 660명 정도가 지금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기 유족회가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소설로 쓴 거죠. 그래서 일큐파사를 엄명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주인공은 아오마베하고 탱고라는 애예요. 제가 또 막 사람을 만들어냈죠. 아오마메는 미인이거든요. 그래서 챗 GPT로 그 소설에 나오는 외모, 옷 이런 걸 해가지고 만들어봤더니 이런 여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제작을 해봤어요. 챗 GPT로 해서 수십 번을 뽑아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했더니 이 얼굴이 맞는 것 같아. 눈매 소설에 나오는 옷을 늘 이렇게 입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주인공이에요. 아오마메. 얘는 어릴 때부터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자란 애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한 애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엄마 아빠는 완전 사이비 종교 집단 그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탱고는 얘하고 어릴 때 얘예요. 요것도 아주 제가 아주 고생해서 만들었습니다. 수십 번을 막 명령어를 넣어가지고 그 소설에 나오는 이미지를 했는데 얘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둘 다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들이에요. 얘는 아버지가 사이비 피해고 그런 그 어릴 때부터 일본에는요 정말 그 귀신을 믿잖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귀신을 믿기 때문에 정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상한 종교가. 저도 오랜만에 며칠 전에 서울역을 걸어가는데 뭐 운명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젊은 애가 멀쩡하고 잘생긴 애가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삶이 보람이 있으신지요? 아니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요. 전 보람 있어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일본은 정말 많아요. 그냥 신주쿠 이런 데 서 있으면 서너 명이 막 와가지고 뭐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명이 얘하고 얘가 겪는 이야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 이야기가 이게 판타지가 아니라 그냥 현실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보시면은 이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두 이야기를 보실 텐데.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Q84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숙 목사님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거요? 예. 1984년 이 새로운 세계를 그렇게 부르기로 하자. 아우마메는 그렇게 정했다. 큐는 퀘스천 마크 큐다. 의문을 안고 있는 것. 그녀는 걸으면서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좋든 싫든 나는 지금 이 1Q84년에 몸을 두고 있다. 내가 알고 있던 1984년은 이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1Q84년이다. 공기가 바뀌고 풍경이 변했다. 나는 이 물음표 딸린 세계의 존재 양식에 되도록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요, 판타지가 아니라 정말 리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1984년에 살잖아요. 근데 이런 종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다리 하나가 더 보여요. 다리 두 개로 보이고, 전혀 다른 세상을 동시에 살아간다고요, 우리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시에 살아간다. 제가 포장마차를, 가든호텔에서 포장마차를 했어요, 형님하고, 81년에. 그때 그 통행금지가 해제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저희 형님하고.
뭐 나중에 목사들이 포장마차 한다고 둘이 엄청나게 혼났어요. 아버님한테 막 교인들이 얘기해가지고. 근데 둘이서 이제 그 학비도 벌고 그랬는데 손님들이 주는 그, 그 소주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모르고 이렇게 받아 적다가 술 중독이 됐어요.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아침마다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떠가지고 붕붕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게 중독이 된 건 모르고 길이 이렇게 쓱 올라오고. 근데 제가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데 성경이 붕 떠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을 받았구나. 근데 이게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며칠 뒤에 그 막 몸이 꼬이고 갔더니 식중독처럼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대요. 알코올이 중독이 되면. 그래서 그걸 빼내려고 그냥 1박 2일을 갖다 계속 그 포도당을 해가지고 그 알코올을 뽑아내고 의사가 그러더라고. 몸에 알코올이 안 맞으니까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근데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량이 소주가 1년에 2잔 정도 돼요. 그냥 안 마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주가 반병 정도 돼요. 1년 주량이 제가 1년 주량이 그 정도 되는데 그 세계에 있는 사람은 제가 그 알코올 중독됐을 때 성경이 돌아다니고 길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런 세계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랑 같은 시간을 살아도 1984년을 사는 거예요. 다리 두 개로 보이고. 근데 우리는 현실을 살지만 지금도 우리가 지금 2024년 11월 11일을 살지만 이 사이비 집단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똑같은 이 지구에 살지만 전혀 다른 1984년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 소설에 나오는 그런 판타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판타지처럼 붕 떠 있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소설이에요. 그 판타지 부분을 떼어낸 것이. 그래서 이걸 아까 그 현실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약속된 장소에서라는 책을 읽었죠. 그거 보시면 알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내가 알고 있던 84년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 말이? 오음진리교가 8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미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이제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 시작되는 거죠. 요거 한번 이경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학교 선생님. 여기는 예. 네, 여기는 구경거리의 세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꾸며낸 것. 하지만 내가 나를 믿어준다면 모두 다 진짜가 될 거야. 요건 좀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이 중의적인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이경희 선생님 이제 문학 선생님이시죠? 문학 선생님이시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 교수님, 전 과학이에요. 과학 선생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인문학에 관심이 많으세요? 전 국어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영어 선생님이라 지금까지. 네, 과학 선 교수님 덕분이죠. 아니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인문학을 너무 재밌게 하셔요. 해주시니까. 예, 네. 저는 문학 선생님이나 영문과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그러시구나.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근데 이게 라이팅 전체주의라고 그러는데 이제부터 내 글을 읽으면 이 구경거리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내가 나를 믿어준다면 이 모두가 다 진짜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소설 이야기가. 그게 이제 이 소설 맨 앞에 써 있죠. 이 1984 서원이죠, 서원. 조그맣게 써 있죠. 네. 여기요. 서원으로 이렇게 써 있다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냥 1페이지에 책 넘기자마자 표지 뒤에 이렇게 서원으로 써 있다고요. 이 말이. 근데 이건 또 뭐냐면 사이비 종교단체가 이런 거예요. 구경거리, 오음진리교가 구경거리인데 다 꾸며낸 거예요. 다. 아사라 쇼코구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믿어준다면 그게 진짜가 된다니까요. 일단 들어가면요. 믿기 시작하면 신천지의 그 누구야? 그 할아버지도 정말 영원히 안 돌아가시고 살 것 같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정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시뮬라크라고 그래요. 인공 복제물. 이건 이제 그 불란서 말이고
시뮬라시옹이라고 그러죠. 이건 라틴어죠. 시뮬라시옹이라고 그러죠. 불란서 말로로 우리 그 영어로는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고 현실을 그대로 복제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설을 이 이야기를 하루키 시뮬라크라고 한 거였어요. 시뮬라크르. 하루키가 일본이란 사이비 종교 집단을 그대로 복제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판타지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리얼리틱한 이야기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음, 근데 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건 제가 오케이.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그다음에 첫 문장이 이제 나오거든요. 첫 문장을 우리 제가 낭송 좋아하는 우리 문범 선생님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첫 문장입니다. 예. 네. 택시 라디오에서는 FM 방송 후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곡은 야나체크 심포니에타. 정체에 말려든 택시 안에서 듣기에 어울리는 음악이랄 수는 없었다. 운전기사도 딱히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중년의 운전기사는 마치 뱃머리에 서서 불길한 물때를 읽어내는 노련한 어부처럼 앞쪽에 끊임없이 늘어선 자동차 행렬을 입을 꾹 다물고 바라보고 있었다. 아우맘에는 뒷좌석 깊숙이 몸을 묻고 가볍게 눈을 감은 채 음악을 들었다. 네, 여기 첫 문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키는요, 우리 이 문학계에 처음으로 2D 소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설에 음악이 붙어 있어요. 하루키 소설에는. 근데 여기선 특히 야나체크의 심포니에타예요. 야나체크의 심포니에타. 이게요, 이 소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아주 지겹게 들어야 돼요. 한 11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제가 세어봤는데 11번 이상이 나와요. 근데 모든 순간순간에 이게 나오거든요. 잠깐 심포니에타 어떤 곡인지 한번 잠깐 보시고 나올 텐데 이게 그 소설의 내용하고 너무 어울리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기관총이 나오는지 그 이야기도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안 했나요? 공유가 안 됐네. 다시. 그러면 다른 걸로 요걸 들어보겠습니다. 요 공유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잘못했네요. 예. 아우 마음에죠. 그다음 탱고. 그다음 다리 2개로 보이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식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 뭘 뜻하는지
설명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유하기를 하겠습니다. 그 아우메베가 이제 야나체크의 심포니에타, 여러분들 그 자료집에 있죠?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 마치 뱃머리에 서서 불길한 물때를 읽어내는 노련한 어부처럼 앞쪽에 끊임없이 늘어선 자동차 행렬을 입을 꾹 다물고 바라보고 있다. 제가 첫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다라는 책을 냈지만 이 앞부분에 요거죠. 마치 뱃머리에 서서 불길한 물때를 읽어내는 노련한 어부처럼.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오디세이아 아시죠?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를 많이 좋아해요. 그거를. 마치 오디세이아 같은 거죠. 지금부터 이제 모험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정말 삶이란 무엇인가? 일본이란 나라의 종교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근데 레오시 야나체크는 이게 여기 볼게요. 그 체육대 퍼레이드용으로 음악을 작곡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작곡했다는 해설이 있고요. 또 해방을 맞이하는 체코군에게 헌정되었다는 해설이 있어요. 그리고 귀족들이 무도회를 위해 작곡했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어느 해설이나 금관악기가 있죠. 따다다다단 따다다단 그다음에 힘찬 팀파니가 두두둥 두두둥둥 이렇게 나와요. 근데 소설에서도 이 곡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이 곡에 대한 해설을 우리 서희평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야나체크는? 예. 잠깐요. 예, 여기 있습니다. 야나체크는 1926년에 이 작은 교향곡을 작곡했다. 도입부의 테마는 원래 한 스포츠 대회를 위한 fanfare로 만들어진 것이다. 아우마메는 1926년에 체코슬로바키아를 상상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오래도록 이어진 합스부르크가의 지배에서 마침내 해방된 사람들은 카페에서 필젠 맥주를 마시고 쿨하고 리얼한 기관총을 제조하며 중부 유럽에 찾아온 잠깐의 평화를 맛보고 있었다. 프란츠 카프카는 그 2년 전에 불우한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드디어 히틀러가 어디선지 불쑥 나타나 그 아담하니 아름다운 나라를 눈 깜짝할 사이에 덥석 집어삼켰는데 그런 지독한 일이 일어날 줄은 당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 역사가 인간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명제는 그 당시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우마메는 음악을 들으며 보헤미안 앞 들판을 걸어가는 평온한 바람을 상상하고 역사의 존재 방식에 대해 두루 생각했다. 1920년 네. 다이쇼 천황이 세상을 떠나고 연호가 쇼와로 바뀐 해이다. 일본에서도 어둡고 지겨운 시대가 슬슬 시작되고 있었다. 모더니즘과 데모크라시의 짧은 간주곡이 끝나고 파시즘이 활개를 치게 된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소설을 안 읽었다 하시더라도 제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이건 제가 만든 도표인데요. 예, 이 노래가 나오는 배경은 1920년에 지배자가 합스부르크 왕조가 몰락하고 그다음에 체코가 해방되고 합스부르크 왕조고 야나체크 카프카가 저항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유럽의 미래는 암울해요. 히틀러가 등장하고 체코는 다시 독일의 식민지가 돼요. 거의 한 800년 가까워요. 체코란 나라가 너무 불쌍해요. 근데 일본이 비슷하죠. 일본이 쇼와 파시즘 세계가 등장하는데 다이쇼 천황이 사망하고 다이쇼 민주주의 몰락하는데 유럽의 미래가 암담하듯이 일본의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이 야나체크 음악에 다 들어있거든요. 미래의 암담한 미래. 지금 현재는 해방이지만 이 뒤로 이제 26분짜리인데요. 들으시면은 굉장히 뒤에 암담해져요. 유럽의 미래가.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이게 비슷한 거죠.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지금 비슷한 거죠. 유럽의 미래가 그러니까 지금 그 어, 요 부분이 비슷한 거죠. 유럽의 미래와 일본의 미래가 비슷한 거죠. 이 노래가 이 심포니에타가 지금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조하고 비슷한 거예요. 유럽의 정세와 비교해서 일본은 26년 다이쇼 천황이 사망하여 다이쇼 민주주의가 몰락하고 그때부터 전쟁의 시대가 온 거죠. 파시즘 시대가. 그야말로 하루도 전쟁이 없지 않았던 메이지 시대. 매일 전쟁이 있었죠. 어디선가에 전쟁을 하고.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돈 맛을 본 거예요. 류순 땅을 자기네 땅으로 받아들이고 만주를 다 자기네 땅이 되고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받거든요. 아, 전쟁하면 돈을 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동차 만드는 것보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운전기사가 이제 택시에서 물어봐요. 이제 아우마메가 운전기사한테 정말 그 좋은 소리였어요.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곡가 이름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야나체크요. 아, 야나체크. 중요한 암호를 외우듯이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 전체에 깔려 있어요. 이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마지막까지 계속 나와요. 아주 운명적인 따단 따따딴 딴 따따딴 딴 이러면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일권 9장에서도 나오고요. 지금 일권 9장에서도 나오고 그 택시에서 들었던 이 아나체크는요. 아까는 일권 1장이었죠. 236면에 또 나옵니다. 어떤 생각이 날 때마다 야나체크 음악이 나와요. 따다다다단 따다단 딴 따다단 딴 기억의 밑바닥을 더듬어 보아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도 다 야나체크를 들었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이 있고 야나체크의 음악은 반독일적이고 반종교적이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이게 맞는 거죠. 반일본적이고 반종교적이고 이 무라카미 하루키에. 그래서 이 인간이 자유를 억압하는 그냥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라고 꼭 붙여야 됩니다. 사이비 종교 체제에 저항하는 아오마메와 탱고가 좋아할 만한 곡이죠. 둘이 다 아오마메가. 그러니까 이 곡을 들으면서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아오마메하고 탱고가 싸우는 이야기예요. 제가 저기 올렸지만 무라카미 하루키는 정말 외로운 투쟁을 해요. 모든 소설에서 일본의 적들과 싸우거든요. 그리고 소설 안에서 다 죽여버려요. 양을 쫓는 모험에서도 극우 보수주의자들을 폭파시켜서 죽여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변의 카프카에서도 아버지 세대를 칼로 찔러 죽여요. 전쟁을 일으켰던 조니 워커라고 하는 아버지 세대를 만들어 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죠. 그런 식으로 소설 안에서 다 복수를 해요. 외로운 투쟁을 하죠. 일본에서 그걸 공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우익들이 그걸 알아채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의도를 알아채리고 책을 팔지 불매 운동을 하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읽혀야 되니까 재미있게 만들고 이런 딜레마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젊은 친구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뭔가 난징 학살을 알려야 되니까 재밌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데 이제 남는 건 재미밖에 안 남고 이런 그 대중소설가로 남는 딜레마가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아오마메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여자입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그리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정말 책에 나오는 모든 정보를 넣어서 얼굴 형태며 눈이며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게 AI로 만든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한일자로 꾹 담은 입술은 매사에 쉽게 섞여들지 않는 강직한 성격을 보여준다. 작고 갸름한 코, 약간 도드라진 광대뼈. 광대뼈 약간 도드라졌죠? 여기. 그 다음에 직선적인 눈썹도 그런 성향의 저마다 한 뼘씩 던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단정한 달걀알 얼굴이다. 저마다의 취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미인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여자가 처음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어떤 여자냐면 딱 보면 운동선수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아주 공통점이 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서 단독자로서 자기를 키우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운동하고 독서예요. 두 가지예요. 공부 잘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운동하고 매일 뭐 권투를 한다든지 마라톤을 한다든지 많이 소설에 나오죠. 운동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독서를 해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내면적인 단련과 또 육체적인 단련. 그 두 가지로 하면은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독서를 엄청나게 하는데 이 친구는요. 어릴 때 증인이라는 그 사이비 집단에서 부모가 여기 소속돼 가지고 집집마다 돌면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죠. 신천지처럼. 성경 말씀을 어, 이상한 해석으로 그대로 따르기를 강조하는 맹목적 종교단체. 그래서 학교에서 얘가 어릴 때 어떤 일을 당하냐면 소리를 내고 기도를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그거 됐다가 애들한테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손잡아준 애가 있어요. 애들이 막 뭐 던지고 막 그러는데 딱 손잡아준 애가 탱고예요. 어릴 때. 10살 때. 그게 평생 첫사랑으로 익혀지진 않은 거예요. 그거 몇 번인데 딱 몇 분인데 손잡아준 탱고도 얘를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둘 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평생에 시달린 거죠. 평생을. 10대, 20대, 30대를.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아오마메는 이 증인에서 탈출하려고 운동선수가 되기를 결심해요. 여기서 왜 운동선수가 되면은 소프트볼 선수가 되면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운동선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친구 오스카 다마키가 성폭력을 당하거든요. 그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우리 뭐죠? JSB인가 뭐죠? 정명석이 있죠? JBS인가? 예? 김영 선생님. 네? JMS. 예. JMS죠.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킬러가 돼요. 이 아오마베가. 그래서 죽이기 시작해요. 종교 지도자들을. 근데 이제 마사지사라고 해가지고 마사지를 해주면서 올라타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침으로 길게 찔러 넣어가지고 죽여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시병들한테 내가 취침하게 생겼으니까 1시간, 2시간 이후에 깨어날 거라고 꼭 주무시게 하라고. 그래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 신문에도 안 나와요. 그게. 종교 지도자가 죽었다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다 영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죽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2명을 죽이죠. 이 소설 속에서. 이 아오마메가. 그래서 킬러를 해요. 그래서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는 남자들도 그렇게 해서 죽여요. 킬러로. 그리고 이제 자연사로 위장을 하죠. 또, 심포니에타가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거. 야나체크 심포니에타가. 또 나오는데, 이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맞아요. 이재란 선생님 맞습니다. 탱고는 아버지가 사이비 종교 집단에 설명을 할게요. 이제 탱고는 맞습니다. 아버지가 사이비 집단의 NHK 수구먼이었죠. 근데 사이비 집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키는 왜 다시 야나체크를 인용했을까? 합스부르크 왕조의 식민지인으로 살아가는 체코인이 인생이 마지막에서 사랑을 불태우며 최후의 대표작을 남긴다는 스토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이 1Q8세 나오는 주인공 아오마메하고 텐고가 둘이 마지막 잘못된 종교로 인해 삶을 다 포기했었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만나죠. 그것이 야나체크의 삶과 비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도 그렇지만 야나체크가 이 노래를 만들 때 일본 구장에 나오거든요. 레우시 야나체크는 1854년에 이 사람
모라비아 마을에서 태어나 1928년에 사망했다. 책에는 만년의 얼굴 사진이 실려 있었다. 대머리는 아니어서 심천 들풀 같은 백발이 머리를 뒤덮고 있었다. 두상까지는 모르겠다. 심포니에타는 1926년에 작곡되었다. 그 죽기 2년 전이죠. 죽기 2년 전에 불같은 사랑을 한 거예요. 이 아나체크가. 예. 그래서 1917년에 63세일 때 유부녀 카밀라랑 만나 사랑에 빠지죠. 근데 기혼자 간의 노숙한 사랑을 하고 한때 슬럼프로 고민했던 야나체크는 카밀라와 만나면서 엄청난 창작욕을 되찾아요. 그래서 죽기 2년 전에 이 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요것도 이제 메타포죠. 바로 이 야나체크의 노래처럼 아우마메하고 탱고가 죽기 전에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정말 불같은 사랑을 하죠. 정말. 그리고 탈출하죠. 이 그 다리 두 개인 세계, 1Q84의 세계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탈출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탱고라고 발음이 탱인데 우리 표기법이 앞자는